이제 지난번에는 문화재라고 하는 용어, 또 문화재라는 탄생, 서구 유럽에서 시작했던 탄생 개념 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보호를, 문화재라고 하는 생각들, 정책들 이런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딱딱할 텐데 여러분들이 문화재 매니저를 지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재 답사, 문화재 애호가의 시각으로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전문가이시니까 저변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문화재를 다루는 전문가 입장에서 상식을 기본적 상식을 넓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재미는 없겠지만 이 텍스트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수업을 한번 상기해 보자면은 문화재라는 건 뭐냐 하고 핵심 키워드, 우리 아드님 뭐였어? 문화재 하면은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 문화재 한마디로 하면은 문화재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문화재 하면은 가치야, 가치. 보존 가치가 있는 것. 그런데 예술적, 학술적, 뭐 역사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 좀 더 세분화하자면 그런 게 문화재다. 근데 그러한 인식이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동기가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잘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후대에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인식이 언제 생겼다고요? 르네상스 때 생겼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좀 해방이 돼 가죠. 근데 이 코로나하고도 문화재하고도 연결되는 게 있어요. 연결되는 게. 아니, 코로나하고 문화재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지난번 수업 때 기억을 해보면은 1000년 동안의 신중심의 중세 사회가 무너지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인문주의, 휴머니즘에 기초한 르네상스가 전개되면서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르네상스하고 문화재의 탄생은 이코르 관계인데 르네상스 중세를 무너뜨리는 힘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강력한 요인이 신중심, 성직자들의 권위가 현저하게 추락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답니다. 뭐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중세의 신중심에 교회 성직자들의 권위가 추락한 왜 추락했을까? 면죄부 사건이잖아요. 면죄부. 그죠? 흑사병, 전염병,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면죄부도 잘 팔렸거든. 여하튼 흑사병 때문에 사람들이 면죄부도 샀고 했는데 다들 죽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기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그런데 답이 어디 있다? 그리스 로마에 있더라.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 그리스 로마의 예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치관 이런 게 이제 휴머니즘인 것이죠. 문화재 탄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게 코로나 같은
흑사병이더라. 아니 전염병이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변동 예,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재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사람들이 다중에 모이질 못하니까 당장은 힘이 들었지만 문화재의 가치, 연결, 연대, 공동체 이런 그다음에 치유.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화두는 치유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회복, 치유. 이게 이제 물질 중심의 문명에서 반물질, 정신문화, 그것도 결국은 인문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문화유산으로 또 자연유산으로 연결 가능성이 환경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재 매니저들이 어떻게 그 시류의 트렌드의 변화를 딱 읽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 어필할 것인가 소비자들한테 그런 점도 치유라고 하는 단어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면은 우리나라 조상들 선조들은 어떻게 문화재를 다뤄왔을까 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문화재 매니저로서 기획 역량 키우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들, 우리 사회의 노력들, 민간이 포함해서 정책사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전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즉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그러한 물건들, 그러한 문화유산들을 나라가,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해서 법으로 예산으로 개입해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즉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해서 후대에 물려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문화재 쭉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행정당국이 세금으로 법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는 일반적인 문화재를 좋아하는 사람들, 문화재를 향유하는 일반적인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시지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공급자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문화재 매니저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일반인이 아니고 기획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텍스트를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오늘날 근현대 이제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모든 제도들이 다 이제 서양이죠, 우리 조선시대까지 쭉 해왔던 이게 100%,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서양의 제도, 정책, 학문까지도. 근데 불행히도 우리 한국은 서양의 제도, 이러한 문물, 문명, 문화 이런 게 일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시험지를 통해서 거기를 거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유입이 됐잖아요. 모든 게. 그런데 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일본 통해서 들어온 건 아니네. 미 군정기에 바로 미국으로부터 직수입이 됐는데 그거 빼고는 정치 제도 빼고는 전부 다 일본을 통해서 유입이 됐죠. 문화재 또한
역시나 불가피하게 일본 통해서 일제 강점기 때 오늘날과 같은 제도가 들어오게 됐다. 그런데 우리 한국 조선 사회에서도 르네상스 서구와 같이 죄송합니다. 조선 시대에서도 학술적, 예술적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100% 오늘날과 같은 서양 스타일의 거기까지는 근접하지는 못했지만 조선시대 때에도 다소 일부 유사한 단어, 용어도 있었고 보호하려고 하는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 약간 가깝게, 유사하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죠. 완전히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 조선시대까지 우리 조상들이 그야말로 문명 사회가 아닌 미개, 아프리카 원주민과 같은 미개 사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문화재 보호 의식, 가치가 있는 의식, 이 여러 가지, 4가지 가치가 가운데 학문적 가치를 인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경험이. 금성문이라고 하는, 금성문이 뭐죠? 비석, 이런 거에서 글씨 일을 탁본도 하고 그걸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금성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역사적 그 사실을, 역사를 정립해가는 학문적 행위인 것이죠. 학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 가치를 인식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최초 그러니까 금속문이라고 하는 고중학 청나라 고중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 하면은 떠오르는 게 추사가 뭘로 화가로 기억이 되죠. 네. 그죠? 추사하면 또 서예 네. 글씨의 대가. 생각도. 근데 역사학도였던 모양이에요. 비석을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북한산 비봉에 있는 비석, 원산 북쪽에 황초령비, 즉 진흥왕 순수비를 찾아낸 사람이야. 추사 선생이. 역사학도예요. 사학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아주 만능 박사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특정 분야, 의사면 의사, 검사면은 변호사면은 법률 이게 아니고 만능 지식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추사 선생을 봐도 이분이 비봉에 있는 것, 북한산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를 발굴을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발견을 해서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문자를 해석을 해서 신라의 진흥왕 때의 신라의 영토가 강역이 원산 북쪽까지 그 다음에 한강을 세력권으로 완벽하게 한강을 세력권으로 삼은 세력이 한반도 전체 주도를 했잖아요. 그 입증했던 금석문 연구하고 관련해서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는 문화 프레너니까 문화유산 프레너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양난 이전에는 유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양반들이 학번을 했던 배경은 서예의 공부 관심사의 일환으로 신라시대 금성문 보면은 비석 같은데 김생 선생의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라고 하면은 통일신라 때 최고의 서예가가 누구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국사 때 시간을 배웠을 것 같은데 김생이야, 김생. 중국 애들도 놀랄 정도로 명필 왕이지급의 고 유명한 서예가들의 글씨를 따라서 배우고 하기 위해서 탁본이 많이 유행을 해요. 실록에도 세종실록에도 탁본을 즐기는 뭐 이런 것들이 실록에도 기록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양난 이후에는 청나라 고중학의 영향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비석의 비문의 학술적, 학문적 가치를 인식을 하고 이제 연구, 본격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는 거죠. 조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하고 관련된 활동의 전체 프로세스 가운데 제일 원스텝, 첫 단계, 즉 조사 연구를 거쳐서 가치를 규명하고 이건 후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것이야 라고 제도적으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지정된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유지관리, 또 수리, 보수 이런 관리하고 나머지 그 다음 단계에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결성의 한교처럼 이렇게 멋지게 주민, 이 동네 사람들과 국민들과 향유하도록 이렇게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활성화를 시키는 커뮤니티를, 지역 동네 커뮤니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하는 조사연구, 지정, 관리, 활용이라고 하는 네 가지 프로세스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문화기획자들은 반드시 이 네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조사 연구라고 하는 게 추사 김정희 선생이 진흥왕 순수비를 탐구, 탐문했던 것, 분석했던 것, 그 자체가 그게 조사 연구 활동이에요. 문화재의 네 가지 프로세스 가운데 첫 번째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를 추사 선생이 시범을 보이셨다. 아주 모범적 케이스인 거죠. 교과서를 바꿨잖아. 진흥왕 때 신라 영토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는 김정희 선생은 저 텍스트에 보다시피 금석 과안록이라고 하는 책도 썼어. 책도. 조사 연구 보고서죠. 조사 연구 결과지. 여러분이 문화재 답사 다니다가 항상 비석을 열심히 잘 봐야 돼. 여기 오천항인가요? 보령에. 네. 거기에 무슨 성이 있잖아요. 예, 충청도요. 충청 수영성. 수영성에 막 비석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봤더니 제가 한평 이시예요. 한평 이시라고 해야 되나요? 한평 이가라고 해야 되나? 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평 이시에 조상님을 공덕을 기리는 그 비석도 있더라고요. 여기 장군 주둔지의 수영성에 대방을 하셨더라고. 저는 체격이 이렇게 왜소하지만 저희 혈통은 무관 집안이에요. 무관. 장수. 저만 우리 어머니 외탁을 해가지고 체격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현조 선생처럼 이현조 선생보다 키도 한 10cm 있을지 더. 거의 뭐 4천, 6천들 다 그래요. 저만 이렇게 뺀지르르하게 생겨가지고. 여하튼 그 밑에 당구장 표시했죠. 금석학이 실학세태, 우리 이제 한국 조선사, 한국 역사의 가장 아쉬운 점이 실학이 쇠퇴했다는 거, 대원군 세부 이게 득세를 했다는 거, 즉 보수, 수구 세력이 메인스트림을 계속 형성해 갔다는 거, 혁신,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변화와 혁신을 우리 조상들이 한국 사람 DNA 깊숙이 있는 것 같아. 변화와 혁신을 싫어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정치 세력의 이걸 봐도 보수 수구가 주류 세력을 좀처럼 안 내주려고 그러잖아요. 변화 혁신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변화 혁신을 주도해가지고 우리 같은 세대가 빨리 사라지고 여러분의 세대에서 진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컴플렉스도 없고 미국 놈들에 대한 컴플렉스도 없고 4대주의가 병이야. 만악의 근원이 4대주의라고. 조선시대는 청나라, 고구려 때 그 기상, 중국하고 맞먹었던 그때는 중국이 이 지구의 중심이었거든. 오늘날 미국보다 더 셌어 중국이. 근데 우리 고구려는 맞짱을 떴잖아. 네, 그런 시대로 이제 회복이 옆으로 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하튼 문화재를 갖고 비석을 문화재라고 얘기하자고. 왜냐하면 거기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었으니까 문화재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사실 전통이 추사 선생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억할 만하다. 근데 서예체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화재적 인식이, 문화재적 가치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술적 가치잖아. 아름다운 서예체, 멋진 서예체를 찾아서 따라서 공부하려고 예술적 가치를 인지했다는 거지. 발품 팔아서 비석 산속에 있는 멀리 등산 가가지고 탁본해가지고 그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자 가치가 있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단초 몇 가지 케이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가 개입해서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즉 관리를 하는,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었을까? 제가 열심히 아무리 찾아봐도 딱 이 한 케이스만 찾아봤는데, 한 케이스만 발견했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보보물, 오늘날 얘기하는 국보보물, 뭐 사적, 향교, 서원 향교 이런 것을 잘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달라. 왜냐하면은 왕능, 왕의 묘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역 대전 회통이라고 고종 때의 헌법이에요. 고종 때의 법인데 거기에 따르면은 왕릉은 거기 배치는 몇 사람이 근무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풀도 베고 봉분 뭐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해라. 책임자는 누구다. 뭐 이런 거를 제도화한 거죠. 근데 이건 중세 시대의 성물, 교회에서 성조물 있잖아요. 예수의 면류관, 옷, 십자가 이런 것들을 성스러운 것, 성소 내지는 성물 이런 것들을 잘 보호했겠죠. 중세 때도 그와 유사한 것이죠. 유사한 거긴 한데 여하튼 가치가 있는 것을 세 번째, 근대 이전 거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상식이니까 이런 거를 알아두는 거는 좀 도움이 되니까요. 전통사회, 즉 조선시대까지 전통사회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나? 당연히 있죠. 첫째는 이네들한테는 아름다운 건축, 보호해서 잘 후대에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 인식은 없었어요. 조선시대까지는 그냥 이용하는 거야. 필요하면 더 확장하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허물기도 하고, 이렇게 실용적인 것이죠. 마치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한테 첫 대면에서 아련 때 고려 청자를 선물했는데 고종 황제께서는 그냥 저건 술 먹는 거야. 저건 꼿꼿이 화병인 모양이면 이렇게 실용적인 물건으로 생각을 했지. 와, 앤티크로
골동품으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건축도 또한 마찬가지. 이게 또 하나의 건축 영역은 뭐 석가탑, 다보탑처럼 상징 심볼로 교회 신앙의 심볼로 또는 우리가 궁궐을 가면은 이 향교가 왜 이렇게 높은 데 위치해 있는 줄 아세요? 이 언덕바지에 권위를 향교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데다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명동 성당이 서울의 남산의 높은 자락에 위치한 것 마찬가지. 궁궐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경복궁의 근정전 그 밑에 단이 굉장히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높은 단을 쌓아서 그 위에다 건축물을 올리잖아요. 권위. 나는 백성들보다 더 높은. 그리고 신하들은 왕을 받들어 모시는. 그러니까 건축물이 권위의 상징이기도 해요. 만리장성 중국 애들 자금성 이렇게 규모로 엄청나게. 그 다음에 성곽을 어마무시하게 높게 딱 쌓는 건 권위야. 나한테 덤비지 마. 그래서 풍납소송 같은 경우 왜 왕성이냐, 왜 왕이 살았던 통치 행위를 했던 왕성이냐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냐, 추정을 하냐. 성곽이 토성이긴 하지만 아파트 5층 높이로 굉장히 높게 저 건조물을 저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토성도 건축이라고 표현하죠. 건축을 할 때 왕의 권위 있는 권력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수십만의 백성들을 노력 동원을 따라서 여기는 왕이 살았던 것이다. 권위를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경향성이 그렇게 두드러지는 않는데요. 이제 타 문화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딱 집어서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폴리네시아니 뭐 이런 데도 그러니까 원주민 서양 문물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 전통적 이런 집단에서도 항상 그 부족장, 시족장은 집이 제일 크잖아요. 여기 이장 집이 어디야? 하면 제일 큰 집 찾아가면 그죠?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제강점기가 없었으면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영조, 영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 쓰는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건의계, 우리가 의계 보면은 영건의계, 그러니까 수원 화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성을 이제 오리지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진정성 오리지널리티에 가깝다 인정을 해서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했느냐. 이 영건의계가 오늘날 비디오처럼 굉장히 아주 잘 세밀하게 기록이 완벽하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달리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왕조실록이 있죠. 승정원 일기 있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 기록 잘한다고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훨씬 기록을 잘했었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뭐 비디오 뭐 영상 뭐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 한국인의 DNA가 있는 거야. 그게 DNA 기록을 즐겨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건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영어는 아키텍처인가요? 아키텍처? 그것이 번역을 영건으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일본 놈들은 건축이라고 아키텍처를 건축이라고 번역을 했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학문을 일본에서 고스란히 카피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군청에 가면 건축가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영조과, 영건과. 어? 우리 선생님은 이현조 선생님은 영선은 기억나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선공 있었거든. 예? 학교 소사 선생님이 그걸 영선행이라고 그랬거든.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쓰이고 영선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학교 유치원 깨지면은 영선공 아저씨가 딱 와가지고 문짝 안 열리고 그러면은 수리해주는 아저씨가 영선공이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창건, 초창은 당연히 알 거고 중창, 중건, 중수, 개창, 개건, 개수, 수리, 수줍, 수축.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고장난 거 단순히 수리해가지고 기능만 회복시키는 거야. 이 문짝이 안 열려, 잘 빡빡해가지고. 그러면 수리해가지고 문짝의 역할만 열리도록만 해주는 거예요. 심플한 것. 개자가 들어가는 것은 기능을 고장난 거 기능을 회복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약간의 변화가 수반이 되는 거야. 예? 문짝에 구멍이 나가지고 구멍을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중창으로 요것도 개수네 개수. 예? 목이 못 들어오게 이중창 문짝 고치면서 기왕이면 그 다음에 중자가 들어가는 거 중창 하면은 뭐 여러분들 동학사 중창 불사 그죠? 대규모 수선행위 변화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중자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를 다루는 문화재 매니저니까 문화재 플래너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적확한 용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겠다. 조선시대에 이런 각종 요즘 말로 건축, 조선시대 말로 영조, 영권 행위는 맨 밑에 저 당구장 표시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원형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어. 실용적인 건데, 실용성인 건데 무슨 원형이야? 잘 보존하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따라서 시공 공사 또한 항상 필요에 따라서 첨단 기술, 장비, 첨단 재료, 더 좋은 거면은 내구성이 더 강한 거면은 얼마든지 수원화성 공사할 때 기중기 같은 것도 막 다산 정혜영 선생이 비행기 타고 상해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중기와 같은 원리를 우리 조상들이 머리가 천재인 거예요. 그런 첨단 기술을 그래서 공사비 절감하고 월급 다 줬거든 석공들. 저기 전라도에서 몇 명 보내라 경상도에서 몇 명 보내라 그 백성들 공짜로 노역 안 시켰어요. 월급 다 줬어. 석공은 얼마 뭐 이런 기록들이 의계에 다 있어. 저기 도배공은 얼마 하루에 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돈으로 준 건 아니죠. 뭐 쌀 뭐 면포 뭐 이런 걸로. 자, 드디어 일본을 통해서만 서양 문물이 들어왔는가? 자주적인 시도는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해서 청나라가 깨졌잖아요. 조선 사대부들이 조선의 왕을 비롯한 대소 신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쇼크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천 앞바다에 막 미국 함대, 프랑스 함대, 일본 운양호 막 함대 뜨지요. 외교장관 도서 뺏기죠. 총을 쏘는데 우리는 활 쏘는데 쟤네들은 조총으로 막 대포로 막 우리가 물론 대포 뭐 총 조금 있긴 있었지만은 쟤네들은 대규모로 큰 배를 타고 와서 증기선으로 이러니까 이거 서양 문물 개방해야 되는 모양이다.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한 모양이다 하고 시도를 고종 황제께서 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덕수궁에 있는 석조존이 대표적인 증거물이에요. 석조존은 고종 황제 때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은 거예요. 일본의 간섭을 받아가지고 건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황제임을 선포하고 황제 국가임을 선포하고, 그러나 이제 워낙 일본 애들이 물밑에서 세력을 뻗쳐왔기 때문에 불가피 미국의 힘, 미국파, 친미파, 친러시아파, 러시아 좀 가까우니까 친러파가 좀 득세를 했었죠. 그래서 아간 파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러일 전쟁 때 또 일본 놈들이 러시아까지 깨는 거야. 와,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일본의 세력이 한반도를 양반들, 청나라만 중국만 쳐다봤던 훈구파 수구 대신들이 잽싸게 힘이 센 일본한테 붙어버리는 거죠. 개화파가. 아쉬운. 하여튼 외세에 기반한 근대화를 시도를 했다. 조금 시간이 좀 길었으면, 근데 시간을 일본 놈들이 줄 리가 없죠. 일본 놈들이. 따라서 서양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죠. 성당 건축, 문물의 전기, 전화, 철도, 자동차, 그 다음에 정신문화로서 이제 교회, 성당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근대식 서당이 아닌 학교, 이런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돼서 완전히 조선 한반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천지가 개벽하는 거야. 천지가 개벽. 이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요 부분 근대 유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이제 하루 날 잡아서 근대 유산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유산을 다루는 게 이제 재밌어. 그 다음에 문화재 활용 측면에서 가장 손대기가 쉽고 재밌어. 손님 끌기도 좋고. 그 다음에 문화재 손대기가 규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레트로 현상, 그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엄청 집에 가려면 종로 상가에서 집에 가려면 막 인파에 뭐 이게 뭐죠? 뭐 어마어마한 인파 군중을 뚫고 가야 돼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어디? 무슨 동네? 익선동. 익선동. 네. 아우 익선동 그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막 난리 갈수록 그래요. 요즘도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진짜 극성기인 것 같아. 2년간 막 스트레스 못 나가다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에요. 대부분은 100% 젊은 층이야. 우리 같은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 아주 멋진. 그리고 어제는 수원 화성을 가봤어요. 이제 그 평가 때문에 생생문화재 평가로. 와, 거기도 난리도구만 젊은이들. 완전 젊은이들의 그 멋진 카페, 그 한옥 원래 있던 구가옥들을 리모델링 이쁘장하게 가지고, 역시 젊은이들이 애들 다 내껴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얼마나 이쁘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참 우리의 미래가 밝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냥 활기차게 젊은이의 거리로 변화한 것을 보니까 수원 화성 정조대왕이 꿈이라 꼽겠어요. 300년 후에. 후손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한번. 오늘날 우리가 인사동 스캔들 막 영화도 있잖아. 막 가짜 만들어서 막 팔고 뻥튀기 하고 뭐 옥션에서 경매 잘 건지면은 막 대박 나기도 하고 앤티크 그 다음에 정부가 애먹는 거 도굴범들 이 현상이 요때 대한제국기에 고종 황제 때 시작이 돼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고종 황제가 이등박문이 선물한 고려 청자가 뭔지도 몰랐는데 아니 부산항으로 일본의 소상공인들이 일본의 가난한 놈들이 거기서 일본 본토에서 자리 못 잡은 애들이 자 조선 저 미개한 나라 가가지고 선점하자. 오늘날 우리가 해외나 베트남 가가지고 돈 벌자.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와서 조선의 우매한 조선 민중들이 이게 도자기가 뭔지 그림이 멋진 그림인데 이게 돈인지도 모르고 그냥 엿장수 엿바꿔 먹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꼬맹이를 사서 도굴도 막 하고 고미술품이 골동품이 오늘날 얘기하는 골동품, 도굴, 콜렉션. 그러니까 이 시장이 황학동 시장이 부산의 어디 거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추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예? 예. 부산의 골동품 거리 100년 전에 100년 전이 아니네요. 130년 무렵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가면은 그야말로 아주 대도굴의 시대가 1910년대부터구나.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사실상 1905년도 러일 전쟁 끝나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잖아요. 실제 한일 합방은 1905년으로 봐야 돼요. 법률적으로는 1910년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905년. 우리가 1894년도 갑오개혁을 하잖아요. 그때 갑오개혁이라는 게 갑오경장이라는 게 그때도 이미 일본 애들한테 일본 사람들한테 제도를 배우고 소위 개화파라고 하는 게 친일파였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 의미의 친일파가 아니고 일본을 통해서 외국의 서양의 문물을 수입하는 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청나라 구체제 거기서 배울 게 없다.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일본이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1890년대부터 이미 일본의 자본이 들어오고 일본의 영향력이 부산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쪽은 거의 일본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골동품, 화현상이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술적 가치, 골동품은 예술적 가치잖아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 돈이 되는 거구나. 투자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문화재를, 우리 문화재 플래너, 문화재 활용 플래너, 기획과, 그 일을, 기획 일을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인 제도적, 이런 사회상, 문화재하고 관련된 사회 현상이 어떤 게,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는, 그러니까 골동품, 예술적 가치가 돈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인식과 아울러서 고종 황제 때 대한제국기에 제도, 즉 보존을 해야 되겠다. 왜?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건 문중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문중의 재산이지만 공공의 사회의 자산이다라고 하는 공공성에 대한 문화재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 고종 황제 때 갑오개혁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그거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야 돼. 법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찰 현행 세칙 1902년도 통감부 설치 이전이니까 고종 황제의 의지죠. 사찰에 대해서 전국 사찰을 조직화하고 사찰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들, 불상, 탑, 부도,
또 기록물, 책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디 가지고 있는 사찰마다 수독사 네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문화유산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재들을 전부 다 리스트해서 목록화 문화재를 조사 연구하고 지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 사학과를 나오고 미술사 고고학과 전공한 애들 전문가 애들이 제일 첫 번째 조사 연구해가지고 결과물을 뭘로 내는가? 목록화 사업이라고 해요. 목록화. 그러니까 목록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재가 이 장소에 언제부터 어떻게 돼 있었고 요거는 구조는 어떻고 요거는 어떤 게 가치가 있고 여기는 김생의 글씨가 있어서 가치가 있고 뭐 등등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야. 단순히 리스트만 쭉 출석부처럼 이렇게 리스트만 쭉 하는 게 아니고 목록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연구조사의 결과물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때 대법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지금 조계사를 얘기하는 거고 국내 수사찰 수자는 우두머리 아니? 예. 그 이제 대법산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종로통에 있는 조계사 조계청 그 다음에 중법사는 각 도에 오늘날도 있잖아요. 뭐 수덕사, 뭐 해인사, 송강사, 통도사, 대빵 그 지역마다 교구별로 대빵 사찰들이 있잖아요. 그 영향이야 이게. 그래서 또 스님들을 조직화했고. 그래서 불교가 친여 진보든 뭐 보수 정권이든 대체로 불교가 정부하고 잘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친정부 성향의 이게 다 130년 전에부터 조직화해. 그러면은 조직화하면은 정부가 맨입으로 하겠어요? 편의도 봐주겠지. 예? 서로 간에 주고받는 행정적으로 공공의 소유다. 라고 하는 그 밑에 그 당구장 표시 간승배 나쁜 승려 몰입배 나쁜 승려들이 막 불상 막 훔쳐가고 도굴도 하고 도둑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들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임의 처분을 사찰 주지스님이 쫄려가지고 저 바깥에다가 처자식 만들어 놓은 거 살림비 살림살이 돈이 떨어지니까 절에 있는 물건 빼돌려서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도에 향교 재산 관리 규정 이거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일본 놈들이 일본 관리들이 향교 재산 유림에서 못 빼돌리도록. 그게 일본 사람들. 그렇죠. 이게 고종 황제 때 1910년도에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 향교가 안 팔리고 솔직히 저기 뭐 그 강남 뭐 저 풍납 토성이니 뭐니 문화재 구역에 다 무허가로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 옛날에 양반 아니고 그러니까 왕하고 양반 아닌 서민들이 뭐 땅이 한 푼이 있었어요. 농사 짓는 땅이야. 논밭이야. 이승만 정부 때 농지 개혁으로 불화를 해줬지만 무슨 강변에 여기 공주만 하더라도 공주 무슨 천이에요. 제민천 주변에 공산장 입구에 그거 다 뻘이었잖아요. 그런 거 다 메꿔 가지고 그 다 국가 땅이었는데 다 개인 땅이잖아요. 그걸 다 추적해서 어떻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결성향교도 이때 1910년도에 이런 법이 없었으면은 이거 누가 힘센 유림에 누가 등기부 등본만 그죠? 악질 정교 선생이 있으면은
다 이거 내 땅, 내 건물로. 그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저 땅 부자들 가운데. 그걸 막아서 이 규정이 향교 재산관리네. 임의처분을 금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존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근데 이제 일본 놈들이 요 규정 대체로 향교를 많이 여기에 이제 산속에 있는 향교는 못 써먹었지만 도심지에 있는 향교는 어떻게 써먹었죠? 학교. 교동 초등학교. 네. 어디 가든지 교동은 있잖아. 교동. 네. 교동 초등학교. 학교. 그다음 관공서금 오피스 건물로 향교 부지를 시내 센터에 딱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했죠. 그래도 개인 땅이 안 되고 향교 건물은 없어졌지만 초등학교 건물은 남아 있잖아요. 공공재로 남아 있잖아. 그나마 그러니까 이 규정이 굉장히 유효한 거죠. 우리한테 도움 된 거지. 그죠? 아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